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숲과는 동떨어진 성수동의 낡은 골목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이곳은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이지아는 한 손에 찢어진 비닐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거운 가방을 감싸 쥔 채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구두 구비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차가운 빗물은 코트 깃을 파고들어 그녀의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들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그녀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옥탑방을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저 높이 옥상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빛은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역이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보금자리였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계단을 올라 녹슨 철제 대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마자 좁은 현관을 가득 채우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좁은 부엌에는 그녀의 남편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성인 남자 2명이 서기에도 벅찬 좁은 공간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넓은 등과 다부진 어깨는 그 공간을 꽉 채우며 든든한 안정감을 주었다. 도진은 현관문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기름때와 씨름했을 터인데도 지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침에 급히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안의 젖은 코트를 받아드는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도진은 그녀의 차가운 뺨을 감싸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속삭였다. 방 한 구석에는 6살 배기 혜은이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웃어 보였고 지아는 잠든 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도진의 딸이었지만 지안에게 혜은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라고 자부하는 이 작은 가족의 저녁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웠다. 지안이 씻고 나오자 낡은 교자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물컵을 채워주었지만 그의 예리한 시선은 지안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사실 지안의 머릿속은 온종일 계모인 최 여사가 퍼부었던 독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낮 회사 로비로 찾아온 최 여사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지안을 훑어보며 봉투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의 초대장이었다. 최 여사는 이번 파티에 참석하지 않거나 파티에서 가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실추시킨다면 도진이 일하는 정비소를 매입하여 그를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지아는 밥을 씹어 넘기면서도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었으나 아버지의 재혼과 함께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은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재능을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들의 괴롭힘을 방관했다. 그녀가 가진 것 없는 미혼부 도진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인연을 끊었지만 이제 와서 필요할 때만 그녀를 이용하려 들었다. 도진은 지안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는 지안이 억지로 괜찮은 척 미소 짓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안이 모르게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도진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남자였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지안을 쉬게 했다. 물소리에 묻혀 지안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지안이 방으로 들어가 잠든 하은이 옆에 눕자 도진은 고무장갑을 벗고 베란다로 나갔다. 비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내를 보던 따뜻한 눈빛과는 전혀 다른 냉혹하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첨단 보안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 잠금이 해제되자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대방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도진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최 여사가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무 상태를 낱낱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공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다시금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그가 억만장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 좁은 골목길로 숨어든 것은 과거의 상처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돈과 권력만을 좇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에게 질려버린 그는 진정한 사랑과 평범한 행복을 갈망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지안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 아닌 강도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조용히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안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착취하려 들었다. 도진은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낡은 철제 난간이 그의 악력에 의해 찌그러질 듯 삐걱거렸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울게 만드는 근원을 뿌리 뽑아야 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잠든 지안의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지안은 꿈속에서도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지안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일 밤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반드시 그녀를 지키겠노라고. 다음날 아침 빗줄기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다. 지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국밥이 차려진 식탁에서 지안은 도진의 눈치를 살폈다.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다. 도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안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도진에게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도진은 그녀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가방에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넣어주며 밥 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안이 대문을 나서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도진은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결의로 일렁겼다. 지안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도진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슈트 케이스를 꺼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급 슈트와 시계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티셔츠 차림의 강도진은 거울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아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저녁에 있을 파티에 쏠려 있었다. 최의 여사가 보낸 문자는 시시각각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후가 되자 퀵 서비스로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만 다소 노출이 심한 드레스 한 벌과 파티 장소와 시간이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마치 죄수에게 보내는 처형장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숨죽여 울었다.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정비소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도진과 유치원에 있을 하연이를 생각하면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다짐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갈아입었다. 몸에 딱 붙는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드러냈지만 그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춘 그녀는 회사 건물을 나섰다. 거리에는 화려한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성그룹 파티장이 있는 호텔로 향했다. 호텔 입구는 이미 고급 승용차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아는 택시에서 내려 주눅든 모습으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계모 최 여사와 이복 동생 이수정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잔인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최 여사는 지안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산티나는 드레스라며 혀를 차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안의 가슴에 꽂혔다. 이수정은 옆에서 키득거리며 지안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최 여사와 이수정도 대화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구를 바라보았다. 호텔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오늘 파티에는 베일에 쌓인 거물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했다. 모두가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다. 지아는 그런 소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회전문이 다시 한번 돌아가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압도적인 기운은 로비 전체를 침묵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성큼성큼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냉철한 표정을 한 그 남자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오늘 아침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녀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남편 강도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가난한 정비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와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는 그가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지안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최 여사와 이수정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감히 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너무나 작아 공기 중에 흩어질 뿐이었다. 도진은 지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만이 그가 그녀의 남편 강도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안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것은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호텔 로비에 흐르던 정적은 초에 여사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도진의 완벽한 수트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눈에는 도진이 입은 옷이 마치 훔쳐 입은 것이거나 렌탈샵에서 빌린 싸구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이수정 역시 어머니의 장단에 맞춰 키득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명백히 도진과 지안을 조롱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지안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몸을 숙였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녀는 남편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자리에 따라온 것이냐며 비아냥거렸다. 정비소 기름 냄새가 수트로 가려질 줄 아느냐는 그녀의 독설은 지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안은 도진의 손을 꽉 잡았지만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는 최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최 여사를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모두가 귀족은 아니며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그의 말은 최 여사의 안색을 일순간 굳어지게 만들었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를 로비 안쪽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파티장 입구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지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오늘 이곳에서 임시보안 요원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파티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지안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안심시켰다. 그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안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홀로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이 거대한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지안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그는 귀에 꽂은 이니어를 통해 보안팀장에게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파티장 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특히 지안의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다. 연회장 내부는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과 최고급 샴페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과 장신구는 서로 경쟁하듯 번쩍였다. 지안은 그 화려함 속에 섞이지 못한 채 구석진 자리를 찾아섰다. 그녀의 심플한 드레스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힐끔거리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웨이터가 건네준 샴페인 잔을 든 채 지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나측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지안이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박민우가 서 있었다. 그는 과거 지안을 버리고 재벌가의 딸과 약혼했던 배신자였으며 현재는 유망한 벤처기업의 대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우는 여전히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만함과 욕망이 번들거렸다. 그는 지안의 모습을 훑어보며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의 태도는 지안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한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지안에게 다가와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다며 뻔뻔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지안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지안은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이 없으면 그만 가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끈질기게 말을 걸었다. 그는 지안이 자동차 정비공과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혀를 찼다. 그런 가난한 놈과 사느라 고생이 많겠다는 둥, 네가 원했다면 자신의 세컨드가 될 수도 있었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지안은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분노를 억눌렀다. 민우는 지안의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지안의 팔을 덥석 잡으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오면 그 구질구질한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지안은 혐오감에 몸서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거친 반응에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민우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매서웠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 여사와 이수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민우가 지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못마땅했지만 이를 기회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수정은 웨이터에게서 붉은 와인 한 잔을 받아들고 지안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지안을 파티장에서 망신 주고 더 나아가 도둑으로 몰아세워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그녀들의 목표였다. 이수정은 지안의 곁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고의로 발을 헛디딘 척 연기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을 날아 지안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붉은 와인은 순식간에 지안의 밝은색 드레스를 흉측하게 물들였다. 이수정은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연기력은 가히 배우 뺨칠 정도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지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축축하게 젖은 드레스는 차갑게 살갗에 달라붙었고 와인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수정은 바닥에 앉은 채로 울상을 지으며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거리며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브로치가 없어졌다고 외쳤다. 그것은 오늘 파티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수천만 원짜리 사파이어 브로치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수정은 눈물 맺힌 눈으로 지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방금 부딪혔을 때 네가 가져간 게 아니냐며 다짜고짜 지안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최 여사 역시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와 딸을 부축하며 지안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가난한 주제에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지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지안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가난한 정비공의 아내라는 사실과 낡은 배경이 이미 유죄의 증거처럼 보였다. 민우조차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 상황을 관전하고 있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최 여사는 당장 지안의 몸과 가방을 뒤져보라고 악을 썼다.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안에게 정중히 협조를 요청했다. 지안은 몸열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 보였다. 보안 요원이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안은 떳떳했다.
그녀는 훔친 적이 없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요원의 손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을 때 지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요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영롱하게 푸른빛을 내는 사파이어 브로치였다. 지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헛숨을 들이켰다. 그것이 왜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수정이 부딪히는 순간 몰래 집어넣은 것이 분명했다. 이수정은 브로치를 보자마자 내 것이 맞다며 낚아채듯 가져갔고, 최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안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은 붉게 부어올랐다. 최 여사는 도둑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변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어떤 이들은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당장 내쫓으라고 외쳤다. 지안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각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중 중앙의 가장 큰 화면에는 연 회장의 상황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꽉 담은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진의 뒤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서류철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실장은 도진의 살기 어린 기운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도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들이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자 단단한 참나무 책상에 금이 갈 듯한 소리가 났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 회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최 여사와 이수정 그리고 박민우가 작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따로 편집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수정이 브로치를 지안의 가방에 넣는 찰나의 순간을 찾아내어 증거로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그것처럼 섬뜩하고 냉혹했다. 화면 속에서 지안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연 회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했다. 민우는 그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들이키고 있었다. 도진은 그 역겨운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더 큰 복수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의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무심하게도 아름다웠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들이 원한 것이 전쟁이라면 기꺼이 그 전쟁을 받아들여줄 생각이었다. 도진은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당장 한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인수합병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 여사의 회사가 가진 모든 채무를 사들이고 자금줄을 즉시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찢어발기기 전에 목덜미를 무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도진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번뜩였다. 지안이 겪은 모욕과 눈물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천만 배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도진은 다시 화면을 돌아보았다. 텅 빈 연회장 바닥에 떨어진 와인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다. 지안을 건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통제 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지안에게 있어 잔인할 정도로 밝고 화창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지만 지안은 쉽사리 눈을 뜰 수 없었다. 지난밤의 악몽 같은 기억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티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온 후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 지안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떨어뜨리고 말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온통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가난한 여자가 상류층 파티에 잠입해 보석을 훔치려다 발각되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기사 아래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악플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신상은 이미 털릴 대로 털려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버렸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했다. 그녀는 도진이 걱정할까봐 아무 일 없는 척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섰다. 부엌에서는 도진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뒷모습을 보자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지안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도진은 지안의 부은 눈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콩나물국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며 많이 먹으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안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남편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국을 떠 넣었다. 도진은 식사 내내 지안의 반찬을 챙겨주며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침묵하며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한 지안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지안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구석으로 몰려갔고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지안은 홀로 고립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팀장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팀장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위선적인 재벌가 사모님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안은 짐을 싸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 상자 하나에 담긴 그녀의 몇 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박민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타라는 손짓을 했다. 지안은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민우가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거들먹거렸다. 민우는 지안에게 자신의 차에 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길거리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지안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채에 올라탔다. 차 안은 고급 가죽 냄새와 민우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겨웠다. 민우는 핸들을 톡톡 치며 본론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인터넷의 기사들을 삭제하고 회사 복직까지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지안이 자신의 비밀 정부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가난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의 제안은 지안의 자존심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지아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민우의 얼굴에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겨우 참아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더러운 입 다물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차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민우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아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온통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멸시의 굴레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 지아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골목길 어귀에 들어서자 집 앞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지안이 서둘러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도진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당장 방을 빼라는 것이었다. 도진은 묵묵히 그 욕설을 듣고만 있었다. 지안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들자 집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지안에게 화살을 돌렸다. 도둑년이 사는 집에 세를 줄 수 없다며 보증금을 던져주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주인은 이미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짐을 다 밖으로 내동댕이 치겠다는 협박에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인 아주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비는 지안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런 지안을 일으켜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비굴하게 굴 필요 없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도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위약금까지 확실하게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말한 뒤 지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다. 짐을 싸야 하는 상황에서도 도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있는 혜은이를 안아주며 안심시켰다. 아빠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겠다는 그의 말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아는 그런 도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아는 자신 때문에 도진과 혜은이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차라리 자신과 이혼하고 하은이와 둘이서라도 편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도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지안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며 다시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도진은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정비 기술뿐인 줄 알았던 지안은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진은 지안을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넓은 품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것처럼 든든했다. 그날 밤 그들은 짐을 대충 꾸려 근처의 허름한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셋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지안과 하연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도진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여관 복도에 희미한 불빛 아래 선 그의 얼굴은 낮에 보여주었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얼굴이었다. 도진은 비상계단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짧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박민우의 회사에 대한 자금 회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최 여사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하라는 지시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내일 아침까지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안전 가옥을 준비하라고 했다. 더 이상 가족들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전면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민우와 최 여사 그리고 그들을 도운 모든 방관자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응징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들이 지안에게 준 모멸감과 고통을 배로 갚아주기 전까지 그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진은 여관방으로 돌아와 잠든 지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우는 서울 전체를 뒤흔들 것이고 그 중심에는 강도진이 서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관방을 나선 도진은 지안에게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고 하은이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다.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 있다며 안심시키는 그의 말에 지안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택시를 잡아 지안과 혜은이를 태워보낸 뒤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차 안에서 도진은 완벽한 수트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가장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KM그룹의 회장 강도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열어 박민우 회사의 주가 동향을 살폈다.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다. 도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진은 비서에게 다음 목적지를 지시했다. 바로 박민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본사였다. 예고 없는 방문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박민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안에게 줬던 수모를 자신의 무릎을 꿇고 빌게 될 것이다. 한편 지안은 도진이 일러준 대로 혜은이를 데리고 찜질방으로 향했다. 갈 곳 없는 처지가 서러웠지만 혜은이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TV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다.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꼽히던 박민우의 회사가 대규모 자금 횡령 의혹과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화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민우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지안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시각 박민우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고 투자자들은 몰려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배후에서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보고했다. KM그룹에서 회장 대리인이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민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도진이 아닌 그의 최측근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민우 앞에 던졌다. 그것은 인수합병 제안서가 아닌 파산 신청 권고서와 채무 이행 각서였다.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민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회장님이 누구냐고 묻는 민우의 질문에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했다. 그 가난한 정비공 따위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인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도진의 복수는 박민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타겟은 지안을 괴롭힌 계모와 이복 동생이었다. 도진은 그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지안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이지아는 낡은 정장 재킷을 여미며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벌써 10번째 거절이었다. 면접관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차가웠고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채용하기 힘들다는 말은 그나마 양반이었고 대놓고 도둑질한 손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냐며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업계 바닥이 좁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매장당할 줄은 몰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아는 힘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그녀가 가진 능력과 열정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한숨만 깊어졌다. 당장 내일 혜연이의 유치원비를 내야 했고 여관비도 내야 했다. 도진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아내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다. 그 역시 일자리를 구하느라 힘들 텐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아는 다시 힘을 내어 다음 면접 장소로 향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발걸음은 천은망은 무거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려지고 있었다. 그 시각 최 여사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고 있었다. 최 여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래 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해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 지점장들조차 전화를 피하거나 본사의 지침이라며 냉정하게 끊어버렸다. 이수정은 소파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명품 신용카드들이 줄줄이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결제가 거절되어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짜증을 부렸지만 최 여사 역시 영문을 몰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갑자기 닥친 이 재앙의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민우가 들이닥쳤다. 그의 몰골은 평소의 말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네 회사 부도 소문 때문에 우리 회사 주가까지 폭락하고 있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을 질렀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가 닥치자 순식간에 균열을 일으켰다.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회사 역시 주요 납품처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나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조직적인 공격임이 분명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혔다. 하지만 그들은 재계의 거물들과 척을 진 적이 없었다. 최의 여사는 혹시 경쟁업체가 사주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경쟁업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공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신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압도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취급하고 짓밟았던 가난한 정비공 강도진이 이 모든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에게 도진은 그저 무능하고 힘없는 하층민일 뿐이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려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자멸해가고 있었다. 도진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강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도진의 표정을 살폈다. 도진은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 여사와 박민우의 회사가 무너져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잠시 내리라고 손짓했다. 비서가 차에서 내리자 도진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지안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밝은 척하고 있었다.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지안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녀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30분 후 도진의 차가 지안이 있는 공원 앞에 도착했다. 지안은 낯선 고급 세단이 자신의 앞에 멈추자 의아해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도진이 손을 흔들자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에 탄 지안은 도진에게 이 좋은 차는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도진은 아는 형님이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며칠 빌려주기로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지안은 의심스러웠지만 도진의 미소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진은 유치원에 들러 혜은이를 태운 뒤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차를 몰았다.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자 지안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도진은 좋은 곳이 있다며 웃어 넘겼다. 한참을 달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공터였다. 잡초가 무성하고 황량한 곳이었지만 붉게 물든 노을과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채서 내린 세 사람은 강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섰다. 혜은이는 넓은 들판이 신기한지 깨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며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안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우리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혜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과 당신이 좋아하는 작업실이 있는 그런 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안은 도진의 말이 그저 낭만적인 꿈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잘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에 집을 짓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차마 웃어넘길 수가 없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실은 어디에 두고 침실은 어디에 둘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미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지안은 그의 꿈 같은 이야기에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사실 이곳은 KM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초호화 랜드마크 건설 부지였다. 도진은 이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여 이곳을 지안만을 위한 타운하우스 단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안의 미소가 그 어떤 돈보다 가치가 있었다.
그는 지안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곧 그녀를 여왕처럼 모시게 될 것이라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포츠카 한 대가 그들 쪽으로 난폭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지안은 본능적으로 혜은이를 품에 안고 도진의 뒤로 숨었다.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박민우가 씩씩거리며 내렸다. 그는 도진의 렌트카 사실은 위장된 의전 차량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민우는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아마도 사람을 풀어 지안의 뒤를 밟은 모양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도진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니냐며 헛소리를 짓거렸다. 민우는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도진이 경찰에 찌르거나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의 상상력은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다. 도진은 민우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민우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정비 일을 하며 다져진 도진의 근력은 민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도진은 하연이의 귀를 막아주라고 지안에게 눈짓했다. 지안이 하연이를 데리고 차 뒤로 물러나자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혹한 야차처럼 변했다. 그는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는 도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평소에 무시하던 가난뱅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가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진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가족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내 아내를 건드리면 그땐 파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우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다. 파산이라는 단어를 도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틈도 없었다. 도진이 내뿜는 살기가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민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본능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황급히 채 올라탔다. 스포츠카가 꽁무니를 빼듯 도망치자 흙먼지만이 자욱하게 남았다. 지안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도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진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게 살폈다. 도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안심시켰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미친 개가 짖은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안은 도진의 눈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믿음이 생겨났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도진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진은 지안에게 아는 형님이 여행 가는 동안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둘러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안은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집의 내부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지안과 하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거실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마치 딴 세상 같았다. 도진은 자연스럽게 짐을 풀며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다. 지안은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남편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과연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도진은 테라스로 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비서에게 박민우가 방금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KM그룹의 새로운 인수 합병 발표와 함께 박민우와 최 여사의 비리 자료를 터뜨리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지안과 하은이가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가 되어도 좋았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끝에 남아있는 긴장감을 풀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강도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지아는 푹신한 침대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도진은 잠든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는 태블릿으로 내일 있을 기자 회견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에 그동안의 분노와 결의를 담았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상류층의 위선을 고발하고 정의를 바로 쓰고자 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드레스룸에 걸려있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그는 완벽한 제왕의 모습이었다. 그는 잠든 지안의 이마에 키스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복수극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며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렸다. 도진이 떠난 후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안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초의 여사였다. 그녀는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로 지안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도진 서방님께 말 좀 잘 해달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안은 잠이 확 달아났다. 도진 서방님이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지아는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계모 최 여사의 비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자신을 하녀 취급하고 도진을 무능력한 놈이라며 경멸하던 여자가 갑자기 서방님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변화였다. 지아는 이것이 또 다른 흉계가 아닐까 의심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조차 그녀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리며 정적을 깼다. 인터폰 화면에는 단정한 제복을 입은 배달원이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배달원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KM그룹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말했다. 지안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풀었다. 뚜껑을 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드레스 위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KM그룹 회장 취임식 및 자선 갈라 파티, 초대장이 들어있었고 수신인은 강도진님과 이지안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지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VVIP들만 갈 수 있다는 그 파티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 온 것이다. 그녀는 드레스의 부드러운 실크 감촉을 느끼며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그 시각 도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지안의 당황한 표정과 테이블 위의 드레스를 보고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지안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도진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시작했다. 예전에 정비소에 온 손님 중에 KM그룹 임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차를 기가 막히게 고쳐준 덕분에 VIP 초대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드레스 역시 파티의 격식에 맞추기 위해 그분이 배려해 준 것이라고 둘러댔다. 지안은 도진의 말이 다소 황당하게 들렸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하여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도진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숨어 지낼 필요 없다고 했다. 오늘 밤 저들 앞에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품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자고 설득했다. 도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확신이 지안의 망설임을 잠재웠다. 한편 최 여사와 박민호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 자금은 동결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극의 달해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늘 밤 열리는 KM그룹 회장의 취임식 파티뿐이었다.
베일에 쌓인 신임 회장을 만나 어떻게든 읍소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만 했다. 그들은 빚을 내서라도 최고급 의상과 보석을 치장하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최 여사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화장을 고쳤지만 불안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이수정은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투덜거렸다. 박민우 역시 초조한 듯 넥타이를 계속 매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오직 새로운 권력자에게 빌부터 살아남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 권력자가 바로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강도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저녁이 되자 도진과 지안은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지안이 입은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우아한 목선을 완벽하게 살려주었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한 척했지만 사실 그 옷은 이탈리아 장인이 그를 위해 한 땀 한 땀 제작한 최고급 슈트였다. 두 사람은 리무진 대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도진이 끝까지 서민 코스프레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호텔 로비는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삼엄한 경비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정재계 거물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아는 긴장하여 도진의 팔을 꽉 잡았다. 도진은 따뜻한 손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입구의 보안 요원들은 도진의 초대장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연 회장에 들어서자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안과 도진이 등장하자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지안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도진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저 멋진 커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군중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두리번거리던 최 여사가 지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파산 직전에 몰려 신경이 날카로워진 최 여사에게 지안의 화려한 모습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이수정과 박민우를 이끌고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전화로 빌었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질투만이 남아있었다. 박민우는 도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었지만 눈앞에 있는 도진은 여전히 초대권을 구걸해서 들어온 가난뱅이로만 보였다. 민우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다. 정비공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며 초대장은 또 어디서 훔쳤냐고 모욕을 주었다. 이수정은 지안의 드레스를 보며 경악했다. 패션 잡지에서나 보던 한정판 디자이너 드레스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지안에게 다가가 와인을 뿌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진이 빨랐다. 그는 이수정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이수정은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연 회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최 여사는 딸이 당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보안 요원을 불렀다. 여기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당장 쫓아내라고 악을 썼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렸고 박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야말로 이들을 확실하게 매장시킬 기회라고 생각했다. 보안팀장과 요원들이 무정이를 들고 달려왔다. 박민호는 거만한 태도로 보안팀장에게 지시했다. 이 사람들은 초대장을 위조해서 들어온 사기꾼들이니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말했다. 최 여사 역시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증인이라고 떠들어댔다. 지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옷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도진과 박민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도진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팀장이 머뭇거리자 박민우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소리쳤다. 내 말이 안 들리냐며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날뛰는 박민우의 꼴은 실로 가관이었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당황함도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는 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쫓아내고 싶으면 본인의 자격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도진의 묵직한 기세에 박민우는 순간 움찔했다. 그때 연 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KM그룹의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모두 무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최 여사와 박민우도 흥분하여 도진에게 삿대질하던 손을 내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박민우는 도진에게 낮게 속삭였다. 회장님 오시는 시간이라 운 좋은 줄 알라며 식이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는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쪽으로 고개를 빼고 기다렸다. 최 여사와 이수정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진은 그런 지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고.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잠시 놓았다. 지안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는 눈인사를 건네고는 박민우와 최 여사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박민우가 어디 가냐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보안 요원들이 만든 길을 따라 무대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가 화장실에 가거나 쫓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도진은 출구가 아닌 무대 옆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박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저 미친놈이 드디어 사고를 친다고 생각하며 소리 질렀다. 거기 서지 못하냐고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쳤다. 최 여사도 덩달아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보안 요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도진이 지나가는 길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대 중앙에 선 도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핀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의 완벽한 슈트핏과 조각 같은 외모가 드러났다. 연 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박민우의 입이 떡 벌어졌다.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수정은 눈을 비비며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도진은 천천히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멍하니 서 있는 지안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곧이어 박민우 일당에게로 시선이 옮겨지자 그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한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KM그룹 회장 강도진입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민우와 최 여사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지아는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등 뒤로 거대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다.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멈추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강도진의 목소리만이 홀 안을 맴돌았다. 그가 자신을 KM그룹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그 짧은 문장은 박민우와 최 여사
그리고 이수정의 뇌리를 강타하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박민우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트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정비소 기름 냄새가 난다며 조롱했던 남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KM그룹의 총수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옆에 있던 웨이터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우는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여사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도진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과 저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위 대접은커녕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했던 자신의 과거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가빠져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버린 재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무대 위에 도진은 차갑게 얼어붙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경외심이자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취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도진은 무대 아래 멍하니 서 있는 지안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핀 조명이 이동하여 지안을 비추었다. 갑작스러운 조명에 지안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지만 도진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안에게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지안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푸른색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고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함에 탄성을 자아냈다. 지안이 무대 위에 올라서자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청중들을 향해 선포했다.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제 아내이자 KM그룹의 안주인인 이지안 여사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냉대를 잊은 듯 앞다투어 지안에게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지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박민우와 최 여사의 심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지안이 지금 저 높은 곳에서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수정은 질투와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 자리에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비참한 패배자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도진은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혹하게 변했다. 그는 오늘 이 기쁜 날에 청산해야 할 빚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사건의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이수정이 고의로 지안에게 부딪히고 넘어진 척 연기하는 모습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브로치를 꺼내 순식간에 지안의 가방에 집어넣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확대되어 재생되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이수정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지안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장면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최 여사는 다급하게 딸을 감싸 안으며 화면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도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박민우와 최 여사가 저지른 기업 비리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민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중장부와 횡령 내역, 그리고 최 여사의 탈세와 불법 하도급 거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심지어 그들이 지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 조작을 사주한 통화 녹취록까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민우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무대 아래에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아내를 모욕하고 내 가족을 위협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들은 박민우와 최 여사 그리고 이수정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민우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발악했다.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내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함을 쳤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렸다. 그는 도진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추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바빴다. 이수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다가 여경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단죄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끌려가던 박민우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안을 향해 소리쳤다. 지안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잖아 하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다. 지안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과거에 자신이 저런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 지안은 고개를 돌려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도진은 지안의 귀를 막아주며 더 이상 저런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게 했다. 경찰들에 의해 세 사람이 끌려나가고 나자 연 회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도진의 결단력과 정의 구현에 박수를 보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불미스러운 일로 파티 분위기를 망쳐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KM그룹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이며 자신의 아내 이지안과 함께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지안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늦게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 라고 고백했다. 지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뻔했지만 도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안은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이 억만장자든 정비공이든 상관없어. 당신은 영원히 나의 남편이자 하연이의 아빠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다. 그것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자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다. 도준은 지안을 에스코트하여 무대를 내려왔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재계의 거물들이 다가와 도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지안에게 아부 섞인 칭찬을 늘어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안을 벌레 취급하던 사람들이었다. 지안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도진의 곁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미소로 응대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박민우와 최 여사 일당이 실려가는 모습이었다. 지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드디어 끝이 났다. 도진은 뒤에서 지안을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당신만의 철옹성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했다. 지안은 도진의 팔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내 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달처럼 항상 당신을 비추고 지켜주겠다고 했다. 지안은 도진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도진이 보았던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났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웠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일뿐이었다. 도진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안이 마음껏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혜연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햇살만이 비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작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도진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에 대해 혜연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갑자기 변한 환경에 아이가 놀라지 않게 어떻게 적응시킬지 고민이 되었다. 도진이 머리를 긁적이며 걱정하자 지안은 웃음을 터뜨렸다. 천하의 강도진 회장님이 고작 딸아이 핑계대는 거냐며 놀렸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지안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도진은 잠든 지안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친 정비공의 손이 아닌 부드러운 회장님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온도는 변함이 없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어둠을 뚫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강도진 회장의 취임과 그의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로 도배될 것이다. 그리고 박민우와 최 여사의 구속기사는 사회면 귀퉁이에 작게 실릴 것이다. 세상은 승리자만을 기억하고 패배자는 가차없이 잊어버린다. 하지만 도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었다. 오직 지안과 하은이의 행복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시작이다. 지안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값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그것이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그의 신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도시의 모든 먼지와 함께 지안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응어리까지 깨끗하게 씻어낸 듯 했다. 지안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고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곧이어 옆에서 들려오는 도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고 그들은 어젯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거실로 나온 지안은 켜져 있는 대형 TV 화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뉴스 채널에서는 어제 파티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화면 가득 박민우와 최 여사가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채 오르는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앵커는 그들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청부 폭력 혐의가 명백하여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때 지안을 벌레 보듯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특히 박민우의 몰락은 처참했다. 그의 회사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고 투자자들은 그를 고소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성비위 사건들까지 줄줄이 폭로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있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권력과 돈에 취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도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다. 그는 뉴스를 보고 있는 지안의 뒤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도진은 TV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저런 쓰레기들을 보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그녀의 어깨를 돌려 자신을 보게 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도진의 얼굴은 재벌 회장의 위엄보다는 사랑하는 아내를 걱정하는 평범한 남편의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도진은 약속대로 지안과 하윤이를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그곳은 도진이 지안에게 보여주었던 강변의 공터에 지어진 저택이 아니라 도심 속에 숨겨져 있던 큰 그룹 가문의 본가였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은 마치 성처럼 웅장했다. 혜은이는 넓은 잔디밭을 보며 강아지처럼 뛰어다녔고 도진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안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조금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고용인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 곳곳에 배치된 고가의 미술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도진은 지안의 표정을 읽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고용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지안과 단둘이 정원을 걸었다. 도진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도진은 지안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다. 지안이 의아해하며 열어본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의 금액이 찍혀 있었다. 도진은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나를 믿고 가정을 지켜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꿈을 펼칠 종잣돈이라고 말했다.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은 단호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안은 도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돈을 사치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결심했다. 과거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았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채용하고 미혼모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도진은 지안의 계획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안의 브랜드 J-스타일의 런칭쇼는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어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언론은 재벌가 사모님의 취미생활이 아닌 실력 있는 디자이너의 탄생이라며 극찬했다. 지안은 런웨이 마지막에 등장하여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것은 남편의 후광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였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우와 최 여사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감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저주 속에 살았다. 최 여사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수정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이 지안에게 주었던 고통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따스한 봄이 되었다. 지안과 도진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다.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소박한 차림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탈한 모습이었다. 도진은 국밥을 한 술 뜨며 말했다. 아무리 비싼 호텔 요리를 먹어도 당신과 함께 먹었던 이 국밥 맛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했다. 지안은 깍두기를 그의 밥 위에 올려주며 핀잔을 주었다. 회장님 입맛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며 농담을 건넸다. 두 사람은 과거 가난했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지금의 풍요로움에 감사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도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결혼할 때 돈이 없어 맞추지 못했던 결혼 반지였다. 도진이 직접 세공을 배워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지안은 반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도진은 지안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억만장자 강도진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 강도진으로서 이 반지를 바친다고 고백했다. 내 모든 재산이 사라져도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속삭였다. 지안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혜은이가 반겼다. 혜은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혜은이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침대 위에서 방방 뛰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넓은 저택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혜은이를 목마 태우고 거실을 돌았고 지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가족의 풍경이었다. 지안은 잠든 하은이의 머리맡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가난한 싱글 데디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안이 깨달은 더 중요한 진실은 그가 억만장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도진은 테라스에서 와인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발 아래 있는 도시는 그를 두렵게 하거나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지안과 하은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다가와 자신을 안아주는 지안의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지안은 도진의 등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강도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슈퍼맨이야 라고 말했다. 도진은 몸을 돌려 지안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이 우주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가난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정한 보석을 알아본 여자는 여왕이 되었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였으며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다이아몬드와 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신데렐라와 왕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저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일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한강 둔치에는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는 가족이 있었다. 남자는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고 여자는 그들을 보며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남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강도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지나갈 뿐이었다.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혜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도준은 땀을 닦으며 지안에게 다가와 무릎을 베고 누웠다. 지안은 도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된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첫 페이지와도 같았다. 도준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보다 지금 지안의 무릎 베개가 더 값지다고. 그리고 맹세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무엇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싱글 대디와 결혼한 줄 알았던 그녀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다.